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오늘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정도의 말을 했다면서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사법 개입이 명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행동은 항명이자 국기문란이라며 국조, 특검 등을 통해 조사하고 검사 파면을 지금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일주일이 됐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서 현미향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과 정창삼 인덕대 교수를 차례로 연결해서 사고 현장 상황, 원인, 대책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그 배경이 뭔지, 정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국민들 궁금하실 겁니다. 워낙 뭐 큰 사안이다,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건 약간 총평입니다. 우리가 강론은 이제 자세히 질문을 들어갈 테지만 법무부의 의견 혹은 압박 때문입니까? 아니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스스로 지뢰 항소 포기를 한 겁니까? 굳이 둘 중에 하나 뽑으라면 조혜진 의원님 뭡니까? 대통령의 의사죠. 의지고. 그걸 이제 법무부 이제 정성호 장관하고 또 그 차관이 그걸 이제 집행을 한 것이고, 네. 노만석 그 총장 대행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 대검과 또 중앙지검 실무자들은 다 항소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네. 그거를 참 유례 없이 이거를 포기하는 그런 결정을 해서 엄청난 지금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대통령의 의지를 법무장관이나 이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실현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건데, 비슷한 질문을 홍익표 의원님께 이렇게 드려볼게요. 이재명 정권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지점이 하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다툴 부분이 제법 남아 있어 보이는데 이게 검찰이 과연 이런 액수도 그렇고 어떤 혐의의 부분도 그렇고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게 하나 있고, 어쨌든 법무장관과 차관 간의 대화 같은 건 있었던 것 같고, 차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대화 같은 건 있었던 거는 팩트인 것 같잖아요. 그게 정확한 워딩이 뭐였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렇다면 실질적 압박이 아니었다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이런 각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게 누구의 어떤 의지가 담겼다기보다 서로 약간 좀 편한 선택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컨대 네. 수사지가 안 내려왔는데 이걸 법무부에 물어볼 이유가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대검 직무대행이 물을 이유도 없었고 물어볼 의지를 확인할 이유도 없었던 거죠. 만약에 이거 구체적으로 수사지휘의 의지가 있었다면 수사지휘를 정식으로 했거나 또는 의견 표명을 별도로 해왔을 텐데, 일단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통화나 이런 주체는 노만석 차장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것 자체가 저는 실수라고 봅니다. 그냥 수사관 대검제 수사검찰 그다음에 중앙지검의 뜻이 왔고, 그것에 대해서 대검 차장 직무대행으로서 지금 검찰을 이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노만석 차장이. 그러면 그 판단에 의해서 항소를 하거나 아니면
뭐 항소를 하지 않거나 이 결정을 거기서 내리고 결정한 거를 그냥 통보하는 정도만 하면 될 일을 제가 보기엔 일을 버린 거 아니냐 사서. 근데 그간에 예를 들어서 그 어쨌든 결제 라인이 있잖아요. 예. 수사 검사, 그다음에 중앙지검, 대검, 뭐 검찰총장 직무대행 결제 라인이 있는데 이 어쨌든 그 검찰의 가장 최정점이라는 지금 검찰총장이나 마찬가지인 직무대행이 그 간에 뭐 법무부라든지 뭐 혹은 대통령실이라든지 뭐 민주당이라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런 대화도 없이 그게 저기 한 일주일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법조 기자들이 이거 왜 항소 안 하지? 그리고 항소 안 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아이고 뭐 조금 고민하다 하겠지 이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그런 종류의 걸 물어봤다? 근데 어쨌든 지금 예. 현재 확인한 거는 대통령실은 전혀 그 법무부나 네네. 대검 쪽하고 통화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실 예. 관계자들은. 그리고 당연히 민주당에서 전화할 리도 없고요. 만약에 뭐 이거는 민주당에서 전화했다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민주당 그렇죠. 내에서 법사위나 어떤 뭐 주요 당직자나 어떤 사람도 지금 아마 통화한 그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네네. 유일하게 통화했다고 지금 인정 사실관계 확인된 사람은 이진수 법무차관 한 명이에요. 예예. 그리고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이진수 차관이 뜻을 물어보니 신중히 판단해라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예예. 자 그럼 거기서 이후부터 저는 일이 이상하게 그 서로가 꼬인 것 같아요. 그 측면에서 저는 그래서 애초에 이 문제는 물어볼 사안이 아니었고 네. 대검 차장선에서 직무대행선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만약에 그것이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결정됐을 때 그러면 그 법무부가 다른 뜻이 있다면 법무부가 수사 지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게 맞았죠. 네. 이 질문은 제가 홍익표 의원님한테 뭐 다 비슷한 질문입니다. 오늘 사실은 비슷한 질문인데 이 질문 홍익표 의원님한테 먼저 드릴게요. 오늘 예결위 회의에 나와서 정성호 장관이 뭐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정도 얘기를 했다 이렇게 돼 있고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한 최소한 3차례 정도 얘기를 했고 그 항소 시한인 그날 7일 날 오후에도 비슷한 얘기를 뭐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랬다면 3차례 얘기하고 항소 시한 당일에도 얘기했다면 이걸 정말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하는 건지 사실상의 지시 최소한의 수사 압박으로 봐야 하는 건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그러니까 이런 네.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는 한 그 말의 뉘앙스를 문자로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식사하시겠어요 했을 때 됐습니다라고 한 거는 진짜 거절인지 그냥 간단하게 의례적인 말인지 이건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알거든요. 예, 그러면 예. 똑같은 됐습니다 하는데 어떤 경우는 식사를 줘야 되고 어떤 경우는 진짜 안 주는 경우 이게 그거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판단하는 건데 알아서 신중하게 판단하세요라고 했단 예. 말이에요. 신중하게. 그러면 그 여기서 신중하게라는 것과 판단이라는 것 판단의 주체는 대검이란 말이에요. 검찰. 네. 그러니까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는데 신중하게라 했을 때 이 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신중이라는 것이 강조됐다면 그런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지금 그 3번을 물었는데 3번 다 그 뜻을 예. 3번을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진수 법무차관 얘기는 한 차례 통화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한석 대검차장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한 번 들었다는 건지 네. 3번을 연달아 들었다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예. 만약 한 3번 정도 그 뜻을 전달받았다면 그 조금 더 부담으로 느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그 여러 경로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법무부도 대검 차장이랑 통화한 사람은 이진수 법무차관 한 명이고 이진수 법무차관도 현재까지는 한 차례 통화했다. 네. 그렇다면 3번 물어본 건 의미가 없고 어쨌든 법무부 장관의 뜻은 그렇다라고 전달된 거 그 한 번이라는 거거든요. 그 한 네. 번에 대검 차장이 압력을 받았다. 글쎄요.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검찰이 허약한 그동안 얼마나 정치 권력이 알아서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누웠다면, 뭐 예.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자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요 똑같은 질문을 조혜진 의원님한테 드리면 자, 3차례 만약에 얘기를 한 게 맞다면 네. 그다음에 그 시한인 그 당일에도 그 얘기를 하는 게 맞다면 이거를 의견 표명이라고 볼 수 있지. 요게 한 축이 있고 또 하나는 결과가 참 너무나 이례적인 결과가 그 항소 취소라는 포기 취소라는 이게 나왔기 때문에 유추해 볼 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가 우리가 뭐 정확한 진실은 모릅니다. 대통령이 그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개적으로. 네. 무죄 나온 부분은 1심에서 무죄 나온 부분은 항소하지 말라고 그걸 이제 법제화까지 지시를 했잖아요. 그 검찰에서 들을 때 뭐겠습니까? 본인이 사건 당사자인데 뭐 대통령이 뭐 범죄자들 생각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일반 국민들 걱정해서 국민들이 뭐 그런 억울한 일 당할까 봐서 걱정했습니까? 그 말은 당시 그래 아마 했지만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뭐 되도하는 걸로 항소하고 뭐 이런 예. 용어를 썼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전에 최종적으로 정 장관이 네. 신중하게 하라고 하기 이전에 두 번 먼저 이야기를 했잖아요. 검찰에서는 그 상황에서는 이미 다 이 대통령이나 또 대통령실 또는 여권 장관의 뜻이 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든 정리를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이 사건 이후에 보면은 다들 책임 회피잖아요. 내가 안 했습니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다 이거잖아요. 모두가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게 얼마나 큰 폭탄이 터졌는가를 입증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나쁜 결정이 내려졌고 국민의 그 비판과 반감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다들 지금 빼는 거잖아요. 만약에 좋은 일이었으면은 그 제가 했어요. 다들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반대로 움직이는 거는 큰 폭탄이 터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정성호 장관이 또 뭐라 그랬냐면 서면은 만약에 내가 수사지휘 하려면 서면으로 했지 그 뭐 입장 표명만 한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서면 본래 이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수사 지휘를 하려면 서면으로만 하는 게 이제 제한되게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네. 이것 역시 수사 지휘를 안 한 것 역시 이 일이 잘못된 것이다 혹은 이게 해서는 너무 파장이 큰 것이다라는 걸 스스로 방증하는 건가요? 어떻게 그렇죠. 뭐 정 장관도 법률가잖아요. 예. 변호사고 워낙 이 사안의 이 심각성, 이 민감성을 알고 있는 거죠. 그 폭발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데 본인으로서도 사실 선택 여지가 별로 없어요. 대통령 뜻이 뭔지 뻔히 알고 있는데 그거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근데 그걸 집행하려고 하면은 굉장한 난관들이 있고 잘못 엮이면 본인이 큰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 최대한 피하려고 한 것이 네. 다른 말은 꼼수를 쓴 것이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를 의사가 항소를 포기시킬 생각이 없었다면은 그 대검에서 그 차장 이야기했을 때 그냥 그러면 그렇게 하라든지 네. 아니면 알아서 하라든지 알겠다든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문제가 없으면 예, 예. 이 다른 이견이 반대 의견이 없으면은 네 알겠어요. 아니면 알아서 하세요. 아니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예. 근데 똑같이 신중하게 하라. 뭐 신중하지 못하다는 결정의 의미거든요. 안 네. 그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권의 뜻이 뭔지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를 했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 이 5명만의 사건이면 문제 없어요. 근데 네네. 대통령이 공범으로 돼 있잖아요. 재판 진행 중이었잖아요. 재판은 다른 재판이긴 하지만 딱 별도로 이제 진행 예.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형이 어떻게 나오느냐 또 추징감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바로 연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번 연결돼 재판에서 있고. 또 성남시 수뇌부란 말도 있었습니다. 예, 예. 바로 연결되게 돼 있고 만약에 여기서 중형을 받든지 항소심에서 중형을 받든지 원래는 그 검찰 기대보다는 형이 낮았잖아요. 특경가법이었으면은 이거는 징역 네네. 10년 이상 무기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냥 일반 배임으로 해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 항소해가지고 특경가법으로 해가지고 되면은 중형이 나오면은 진짜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불리하다. 나중에 재판에도 영향을 주지만은 김만배가 지금 입을 다 자물쇠를 잠그고 있잖아요. 뇌물 부분에서 잠그고 있잖아요. 네. 배임에 대해서보다도 김만배하고 정진상이가 280억을 저수지에 적어놓았다고 이야기한 게 나왔는데 그걸 지금 그게 뇌물 의심을 받고 있는데 네네. 김만배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항소심에서 특경가법이 적용돼 가지고 무기나 네. 10년 이상 나와버리면 이 사람이 자포자기 해가지고 만약에 그것까지 내버리면 지금은 뇌물죄는 안 나오고 배임죄만 있는데 이 대통령도 배임죄만으로 지금 재판 받는 중이었는데 네. 뇌물까지 나오면 이거는 대통령도 끝나는 거죠. 네. 자, 그런 여기까지요. 그런 예.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어떻게든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그 뜻이었고 그러니까 자꾸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재량을 안 주고 사실상 그거는 수사 지휘한 거죠. 근데 네. 꼼수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정치적으로 문제지만은 이제는 그 절차 안 지키고 수사지휘 한 셈이 되어서 법적으로도 문제되게 된 거죠. 네. 자, 지금 조혜진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정성호 장관 되게 합리적인 분인데 이렇게 좀 무리한 일을 할 필요가 없었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려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지금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어떤 흔적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의지나 대통령실의 생각이 아마 반영됐을 거다. 혹은 7일 동안 항소 시한까지 이런 과정들이 실시간 보고됐으면 민정 라인에서는 알고 있었으면 대통령은 알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가는 길을 이런 부분의 추측은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 의원? 글쎄요, 뭐 대통령이 아셨을지 모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관여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이 개입하려고 했다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했겠는데 아무런 그것도 없었던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조혜진 의원님 말씀에 몇 가지 제가 조금 바로잡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는 무죄로 난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무죄 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원 합의로 무죄가 났는데 이거를 굳이 억지로 또 기소하려고 해서 항소 항고를 남발하지 말라 이런 차원에서 원론적 입장을 하고 제도 개선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꼭 자기 게 아니다. 그렇죠. 이거는 무죄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장동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부 공공기관의 장들 기관장들이나 관련된 자들과 민간 사업자들이 결탁해서 상당한 그 수익을 막대한 수익을 올린 부동산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행위로 지금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봐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특경법상 되면 징역형이 더 늘 거라 그랬는데 징역형은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요. 대개 김만배 같은 경우가 조금 당초 형보다 좀 줄었고 대개 줄은 게 원래 한 7년인가 해서 한 5년인가 이렇게 한 2, 3년 줄은 게 한 3명이 그렇게 돼 있고 도리어 이제 유동규를 포함해서 공사 관계자들 그 관계자들 경우에는 한 1년씩 늘어났어요. 당초 7년을 했는데 8년으로 늘어나는 이런 8년이었 7년으로 했는데 8년 늘어난 거죠. 1년 정도 늘어난 형태로 했기 때문에 그게 뭐 징역형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지금 국민들께서 의혹을 갖는 부분은 그러면 그 추징하려고 했던 300억 정도가 추징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것도 많이 나간 얘기죠. 왜 그러냐면 검찰이 추징한 전체액을 인정받았을 때 7,300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인정을 못 받았어요. 1심에서요. 기껏 인정받은 게 한 450억 정도를 인정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인정받아서 지금 추징금으로 확정된 거기 때문에 마치 이제 했으면 다 받을 거다. 이거는 몇 가지 가정과 현실화되지 않은 가정을 전제로 한 얘기다. 다만 이제 검찰이 7천 몇백억이다 했으면 상식적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한 게 검찰이 그냥 어디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라면 그걸 다퉈보려고 당연히 2심으로 가는 게 상식이긴 하죠. 제가 얘기한 이제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마치 그게 다 국고로 환수될 거다. 그 자체가 진실인 것처럼. 그게 다 환수될 거다. 왜냐하면 그거 다 지금 1심에서는 그 추징이 안 된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판례가 없고 규정상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심 판결이 그렇게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특경법상 뇌물죄도 성립이 안 된 거고 그다음에 등등의 것들을 통해서 검찰이 제기한 몇 개 부분은 인정이 안 되고 또 일부는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눈여겨보는 측면은 그런 측면에서 통상적으로 검찰이라면 항소를 했겠죠. 네네. 그래서 항소를 안 했어요. 근데 왜 항소를 안 했느냐? 그러면 일선치 수사검찰하고 중앙지검에서는 하자고 했고 그럼 여기서 흔들린 건 대검차장이거든요. 그럼 대검차장이 왜 이걸 흔들렸을까? 직무대행 말씀하시는 거죠? 직무대행 대검차장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를 그러면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접근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중앙지검과 수사검찰의 의견을 받아서 이거 항소하겠다라고 법무부에 통보를 하면 될 일이었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물었으면 이거부터 꼬인 거죠. 저는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거는 여러 가지 가정이고 대통령의 재판하고는 하등이 이것이 관련이 없다. 이후에 대통령 재판이 이 재판의 결과가 대통령의 재판에 속개된다면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하튼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과연 그 대검 차장 직무대행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그냥 단순한 판단 오류로 치부할 수 있는지 요거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질문 드린 김에 그렇다면 정성호 법무장관이
민사소송에서 좀 환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현실화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가능은 한데 뭐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서는 조금 더 예. 어려운 과정을 거친다 이런 얘기는 그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어떤 손해배상 손해를 입은 거는 성남 그 개발공사잖아요. 네네. 도시개발공사. 예. 그렇다면 거기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환수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형사재판에서 만약에 그 추징금이 한 7천억이 확정됐다면 네. 그 7천억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이 훨씬 더 쉽게 진행되겠죠. 그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별도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훨씬 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죠. 네. 이제 2심 재판이 열리긴 열리잖아요. 여기서 야권에서는 또 어떤 거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냐면 김만배나 남욱이나 이런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유리한 얘기, 뭐 예를 들어서 유동규 말이 다 거짓말이었니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뭐 너무 이심 예측을 해서 그런 건데 네. 그 기본적으로 범죄자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규를 포함해서 김만배, 남욱, 뭐 정영학 이런 분들의 모든 공통점은요. 앞으로 이 법률 그 법정에서 할 진술은 자기의 죄를 낮추는 데 목적인 거지. 그 진술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한테 유리한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그 네. 진술이 자기한테도 유리해야 되는 거지. 자기한테 불리한데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한 진술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마치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뭐 이 소위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쪽 분들하고 이 김만배 등 그 일당이 짬짬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너무 나간 얘기고 너무 나갔다. 현실성 없는 얘기죠. 애초부터 범죄자들은 뭐겠어요. 자기의 죄를 낮추기 위한 진술에 초점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홍익표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자신들의 죄를 낮추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해관계하고 좀 부합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같은 사건이고 공범이고 같은 그 사실관계에 같은 법리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같은 법원 안에서 판사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판결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항소 포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더 가속화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검찰이 항소를 해가지고 또 그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다든지 형을 더 올린다든지 할 기회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그 범위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검찰이 만약에 항소가 됐다고 한다면은 그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혐의는 있었는데 그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의심받을 부분이 있었는데 물증을 찾지 못해서 기소를 하지 못했던 뇌물죄 부분이 나올 여지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그 김만배 씨가 입 딱 다물고 가면은 다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 거고 네. 지금 이렇게 되면은 김만배 씨가 그걸 그 진술할 가능성도 없어지는 거죠. 그것만 해도 대통령 큰 도움을 받았고 그런 점에서 그 우리가 늘 이 시간도 이야기해 왔지만은 대통령 측에서 가장 그 바라는 거는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공소 취소인데 공소 취소는 지금 1심 중에 이제 하는 게 공소 취소잖아요. 예. 말하자면 지금 이제 2심의 공소를 제기하는 게 항소인데 그걸 네. 안 한 거잖아요. 예. 2심의 항소 제기 안 하는 거 포기하는 게 그게 1심에서는 공소 취소하고 같은 거거든요. 네. 2심의 공소 취소한 셈인데 이게 그냥 대충 넘어간다 하면은 이래도 되네 하고 그다음 단계 들어갈 게 나머지 사건들 1심 진행 중인 걸 공소 취소하는 것이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절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거죠. 네. 그거는 아니라고 홍익표 의원님. 봅니다. 예. 그거는 뭐 너무 민주당이 무슨 검찰을 좌지우지 흔들고 그렇게 본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저는 그냥 검찰이 원칙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헌법 84조에서 중단돼 있는 거고 법에 따라서 이미 기소돼 있는 건 기소하면 되는 거고 이후에 다만 그 앞으로 뭐 예컨대 그 선거법 같은 경우 일부 개정됐을 경우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공소 취소보다는 네. 관련된 법을 개정해서 원인을 없애는 게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무리하게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거칠게 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 국정조사, 특검 그리고
항명 검사들 징계 가능성, 그다음 검사 징계법 뭐 이런 것들도 손보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부 정치 검사들이 지금 왜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까?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겁니다. 불법 수사, 봐주기 수사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니까 겁먹은 겁니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입니다.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하고 그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 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드러내놓고 한번 따져봅시다. 옷 벗고 나가면 전관 예우받고 변호사 개업에 떼돈 버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습니다. 일부 정치검사들 이렇게 소동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합니다. 부당하게 돈벌이 하는 거 못하게 하겠습니다. 자, 돈벌이도 못하게 하겠다. 자, 옷 벗어도 저 변호사도 제대로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센 경고고 뭐 어떻게 그거를 더 강하게 이제 느낄 수도 있는데요. 저 검사들 그 담당 검사들은 자 이게 보니까 뭐 특검을 하겠다, 국정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또 검사들이 그 동안은 왜 어떤 금고 이상형이나 탄핵당하지 않으면은 이게 파면이 안 됐잖아요. 파면도 다른 공무원처럼 그렇게 좀 수월하게 파면할 수 있게 저기 그 법도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자 홍익표 의원님 이런 관점에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추석 연휴 직전에 법 개정으로 검찰은 뭐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이 검찰을 다시 선보겠다는 배경이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민간업자들 재판인데 여당이 왜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흥분하고 뭐 여당 투톱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는 거를 자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야권에서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하는 건 뭐 그 대장동 업자들을 비호할 생각이 하나도 없죠. 예. 대장동 문제는 법정에서 유죄로 판결이 일단 2심에서 아주 최종 2심은 아니지만 2심에서 판정이 났고 그리고 그 우리도 그 대장동과 관련돼서는 이게 누가 뭐 주요 돈을 벌었냐 이거 갖고 우리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들을 비호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다만 지금 일부 검찰들이 이 사건을 갖고 이제 법무부 장관과 이 소위 대통령실을 네. 겨냥하면서 항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 약간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검찰 조직이 그동안 검찰청법 개정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청이 이제 공소청으로 이 간판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동안에 네. 이제 숨죽여 있다가 마지막 검난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이번을 있고. 기회로 해서 예. 정치적으로 어떤 일종의 사보타지를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에 대해서 지금 초점에 맞춰 있는 거지. 네.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뭘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야권 일각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세게 나오는 게 결국 이게 뭐 그동안 검찰이 숨죽이고 있다가 마지막 또 반격을 하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검찰 개혁하는 마당에 눌러야 된다 이런 그 의지가 발현된 것이라는 게 이제 홍익표 의원님 말씀이신데 자 이재명 대통령과 결국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렇게 신경 쓰는 거다. 그 부분 그렇죠. 동의하세요? 그렇죠.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큰 폭탄이 터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또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국가적으로 안 좋은 거는 범죄 혐의가 있고 또 피고고 재판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점이 불행한 일인데 네. 그렇게 된 순간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국가에 주는 파괴적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정청래 대표가 뭐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은 뭐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 정청래 대표나 또 김병기 원내대표나 뭐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네. 오히려 겁먹은 듯한 이 엄청난 파장에 폭탄이 터진 거에 대해서 겁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보면은 증거 뭐 일부 검사들이 그런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체 검사 다 들고 일어난 거거든요. 심지어 대검 차장 참모들인
그 검사장들 8명 중에 7명이 지금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반부패 부장은 그쪽 편이었기 때문에 빠졌고 나머지는 다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국의 검사장들 다 들고 일어나고 평검사 막 지금 발령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초임 검사까지 지금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죠. 검찰 전체가 들고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검찰 이번에 검사장 25명 중에 16명이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가 드러날까 봐서 그런다 그러는데 자기가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사실은 윤석열 정부 때 한직으로 돌아다니면서 떠돌면서 이렇게 좀 불이익 입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다 발탁해가지고 검사장 시켜주고 승계시켜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그 예외 없이 다 들고 일어났는데 말하자면 민주당 식으로 한다면 친윤 검사가 아니라 친명 검사들이 다 들고 일어났는데 정청래 대표가 하는 이야기 보면 그 사람들이 증거조작, 조작기소, 별건수사, 협박수사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이 사람들 발탁한 거예요? 네. 이 사람들 다 때려잡아야 되고 항명으로 다 처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 정도를 구분하면서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구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기잖아요. 자기가 발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 지난 정부 때 이 수사 과정에서 별로 참여를 안 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네. 그 사람들이 기소 그 이재명 대통령을 자기 말로 조작 기소한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 그리고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에 잘못된 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명하라고 그랬잖아요. 항명 안 한 사람들을 지금 때려잡고 있는 거잖아요. 계엄에 저항하지 않은 사람들 다 지금 때려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고 정치적으로 잘못된 법적으로 잘못된 결정인데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다 때려잡겠다고 하는 거는 네. 그렇게 한다면은 박정훈 대령부터 그건 이렇게 항명으로 파면해야죠. 자. 그리고 네네. 계엄 과정에서 이거 저거 한 사람들 항명한 사람들 다 때려잡아야죠. 네네. 이게 이런 내로남불이 됐습니까?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수요일 퇴근길 정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도로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막히고 1시간 5분 정도 소요됩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론 성산램프에서 종암분기점까지 밀리고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구리시계에서 하월곡 램프까지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막히고요. 매송휴게소에서 팔곡터널까지 더 가서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도 정체 이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은 경기권에서 정체인데요. 안성에서 짧게 막히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론 여주휴게소에서 덕평까지 가장 많이 막히고요. 더 가서도 양지에서 용인까지 속도를 줄입니다. 이후로 동수원에서 부곡까지 또 군자 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더딘 흐름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 위한 것이다 이렇게 거듭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판결이 10월 31일 날 선고됐는데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무리한 항소라면서 무죄에 대한 항소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검찰의 항소를 질타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선고되기 바로 하루 전입니다. 마치 판결 선고 결과를 알기라도 한 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항소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 비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대통령 후보 시절 몸조심하라는 대통령의 그 말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이 항소 포기는 대통령을 위한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인 것입니다.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독재자일 것입니다.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독재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입니다. 이게 잠깐 있습니다. JFK인가요? 저 에브람 링컨인가요?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누구의, 대통령을 위한,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포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의힘 얘기는 이겁니다. 근데 조혜진 의원님은 이 취지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홍익표 의원님한테 여쭤본다면 뭐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재판이 없었다면 이번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대한 항소포기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어떤 추측에 좀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그 어떤 전제 그 가정할 때는 그럴 듯한 그 가설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만약에 그게 그 유죄가 난들 무죄가 난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때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지금 그리고 당장 뭐가 문제냐면 그 부분, 그러니까 소위 그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나 특경법상 저 범죄 등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부가 다 무죄 판결을 내린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그 입증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 검찰이 그 네. 기소 과정에서 자 그렇다면 나중에 설사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그 재개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당연히 무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 상황에서는 검찰은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그렇다면 그 저는 담당 수사 검사들이 기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네. 저는 설명을 했었어야 돼요. 만약에 지금 저는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검찰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그럼 2심에 가면 자신 있었는지, 만약 그래서 무리하게 그 부분을 그 대검차장 그 권한대행이 그걸 막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네. 실제 우상호 정부성 나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2022년 대통령 선거에도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 낙선하도록 했던 사람이고 그 전혀 사이도 안 좋고 하는 우리가 도와줄 비호할 이유가 없는데 왜 자꾸 대통령과 연계시키느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이 사람들의 재판은 이 사람들의 재판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 추후 재개될 재판의 경우는 전혀 다른 별개의 재판이기 때문에 네. 마치 이 건이 무죄가 되고 뭔가 형이 낮아지면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유리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혀 저는 그 어떤 이 논리적 가설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아까 여기에 대한 얘기는 우리 조혜진 의원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네. 똑같은 질문 안 드리고 딴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보니까 노만석 그 검찰총장 대행이 뭐 사의 표명했다 이런 뉴스가 자막으로 좀 나오는데 뭐 야권에서는 당신이 사의 표명하든 안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진실을 얘기를 하는데 진실을 얘기한다 그래도 결국은 진실 공방으로 갈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자, 요걸 질문 드릴게요. 조혜진 의원님께는. 네. 요번 항소 포기가 이재명 정권에게 득입니까? 독입니까? 그거는 민주당과 대통령실과 이 관계된 사람들의 지금 반응들이 그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엄청난 악재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잘된 결정 같으면은 대통령실도 우리는 관계없다, 뭐 법무부도 관계없다, 다들 발 빼고 뭐 떠넘기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그런 게 평범한 감각으로 보더라도 5천만 원 투자금 맨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7,400억을 벌어가지고 지금 뭐 각자 2천억씩 1,000억씩 다 지금 가져가게 되는 셈이잖아요.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 그리고 이제 항소 포기하고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그걸 찾을 수 있는 길도 없어요. 아까 잠깐 논의도 있었지만은 이론적으로는 정 장관은 뭐 이론적으로는 그 7,400억 뭐 추진 다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네. 모든 법조인들이 이번 1심에서 473억 그 추징한 거 이외에는 민사를 통해서도 사실상 그거는 찾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번 항소 포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몇천억씩 그냥 딱 안겨준 거다. 이거에 대해서 아마 뭐 다른 법리적인 걸 떠나가지고 국민들이 용납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이 하루 이틀 된 사건이 아니고 저지난 대선 때부터 봐서 국민들이 다 이미 웬만큼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다 그 공범으로 되어 있고 지금 재판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아까 우상호 수석은 뭐 이 사람들이 다 그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 떨어뜨리는 사람들인데 말을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그건 지금 성남시장-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 성남시장 때부터 자기들끼리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뭐 공사 만들어 가지고 그 자기들 계획대로 다 쭉 진행한 거잖아요. 지난 대선 때도 그렇게 도와줬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런 비리가 터져버린 게 문제지. 그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안 도우려고 한 게 아니라 도우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 사건이 터져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한테 데미지가 가서 대통령 될까 안 되게 될 수도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말하는 것 네. 자체가 네네. 대통령실도 지금 굉장히 궁색한 거죠. 네. 홍익표 의원님, 이게 파장, 그 이재명 정권에 큰 부담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늘 아쉬운 게,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의 좋은 취지는 그러니까 무리하게 항소를 하지 마라. 네. 이런 얘기인데 왜 하필 이게 이제 1억 건이 이 건이 됐느냐, 이게 저도 좀 아쉬워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저는 이거 2심 간다고 해서 크게 바뀔 것 같지도 않거든요. 사실. 대개 1심 형량보다 2심에 가서 높아지는 경우는 아주 별도의 증거나 증언이 나오지 않는 한 거의 안 바뀌어요. 대개 네. 1심보다 형량이 낮아지면 낮아야지. 예. 그런 그러니까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란 측면에 봐서도 크게 실익도 없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도 제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됐었지? 이랬을 것 같아요. 괜히 그냥 시끄럽게만 예, 만들고. 시끄럽게만 하고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 재판중지법도 중단시켰지 않잖아요. 본인과 관련된 거. 예. 그러니까 이거 실익도 없고 본인이 지금 국가적 그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괜히 또 다른 논란으로 그 번지는 거에 대해서 원치 않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아는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원치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수사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는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은 모르겠어요. 당시 성남시장으로 왜 더 꼼꼼하게 못했냐는 도의적 책임은 물을 수 있겠지만 저는 법적 책임은 물을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정부가 비상계엄에 협조한 공직자가 있는지 조사하는 TF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49개 정부기관. 그래서 한 기관에 한 10명씩 하면 조사하는 사람은 한 500명 된다고 하고 국무회의에 김민석 총리 제안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지시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거 잘하는 거예요. 한 번은 걸러야 될 문제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부처 내에서 다들 그 내란과 관련돼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져야 될 사람은 이미 어느 정도 조사 끝냈는데 법적 책임이 아니지만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적 책임까지는 아니지만 나섰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 저는 뭐 그 우리가 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확실히 맺어지지 않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굉장히 협조적으로 일을 한 사람이 또 새로운 정부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 승승장구하는 것도 그건 정의롭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근데 이제 하나 질문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PC와 개인 휴대폰까지 한 1년 가까운 기간을 계엄 선포 전후해 가지고 이제 좀 뒤져본다고 하는데 그거에 이제 법적인 측면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작심하고 거의 전수조사하듯이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거를 정리하고 싶으면 이렇게 제보 들어오는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조용히 조사하는 게 더 맞는지 어떤 게 더 적절하다고 글쎄요, 보세요? 제가 뭐 어떤 방식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는데 예. 아마 저 부처 공무원들의 모든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렇게 다 보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개인정보법이나 예. 그 공무원 인권 차원에서도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누가 제안을 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방법은 현실적으로 그런 현행 법의 법상에서 네. 그 자체 규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옛날에 공직사회에 잠깐 있었는데 네네. 제일 많은 게 이제 기자들한테 누가 정보를 흘렸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예. 그때도 휴대전화를 못 뒤져봤어요. 그 당시에도. 그리고 만약 그거 뒤져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영장 없으면 안 돼요. 예, 예. 또 그게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영장이 있으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껏 뒤져볼 수는 없다. 그럴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야권에서는 이게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2 내란 청산을 명목으로 한 그거다 하고 공직사회에 내 편 이 편 가르냐. 그리고 이쪽 편에 확실히 선 사람 아니면은
손보려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조혜진 의원님? 예, 네, 적폐청산 시즌 2 그 시작도 그렇고 네. 결과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때도 적폐청산이라고 내세워가지고 그 처벌 기준을 갑자기 높여버렸잖아요. 그 이전에 공직자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 네. 법적으로 전혀 문제 안 되고 징계받을 일도 아니었던 일들을 갑자기 그냥 적폐라는 기준을 가지고 높여버린 바람에 다 그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줄줄이 다 그냥 끌고 가고 네. 재판하고 그리고 또 그 좌천시키고 그 자리에 이제 낙하산 내려보내고 코드 인사를 막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야기한 게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갑자기 올려버리면은 네. 그럼 민주당은 그 기준에 맞춰 살아왔나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 앞으로 그렇게 살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민주당도 다 걸릴 텐데. 그러니까 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결과가 내로남불이잖아요. 기준을 올려놨는데 자기들도 다 해당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더 많이 해당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자기들은 다 빠져나가고 뭐 똑같은 기준인데 네 편 내 편만 가른다. 자기 편 아닌 사람들은 다 그냥 완전히 그냥 속된 말 아작을 내고 그럼 그러니까 공직 사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북한처럼 되는 거죠. 지금 다 그 좀 전에 그 저기 제보 이야기하셨는데 네. 그게 차선으로서는 이렇게 막 그냥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것조차도? 한번 문재인 적폐청산 때 공직사회 한번 무너졌잖아요. 이번에 또 하면은 완전히 이거는 확인 사살됩니다. 북한이 그렇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장면들이 그쪽 장면들이잖아요. 서로 고소 고발하고 같은 그 책상 옆에 두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런 일이 없어도 인사와 관련해서는 서로 막 투서하고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 평소에 네. 그렇게 친한 동료들끼리 투서하고 뭐 모략질하고 끌어내리고. 하는 게 공직 사회인데 이걸 갖다 공식화 시켜보고 투서해라. 그럼 그거 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날려줄게. 5호 담당제? 날려줄게. 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이거는 그 자기들 편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좋았습니까? 20년, 50년 장기 집권한다고 그랬는데 5년 만에 정권 내놨잖아요. 국민들이 딱 보고 있다가 내로남불이네. 지금 내란몰이의 기준은 적폐몰이보다 더 높거든요. 그게 다 걸리게 되죠, 이 적폐는. 그런데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그쪽 기준을 보면 다 걸리게 되는데 자기들은 빠져나갈 거란 말입니다. 국민들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네. 홍익표 의원. 근데 그거는 너무 과한 거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은 굉장히 내란과 관련된 사람들이 분명히 그 조직 내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이미 조직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협조했고 그 법적 문제만 피해갔지 그런 사람이 계속 또 승승장구하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조직 내 그런 그 여론이 형성돼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한번 걸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이 문제를 저는 그 장기간에 걸쳐서 확대하는 것보단 매우 신속하게 제한적으로 네. 정리해야 될 사람은 정리하고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투서나 이런 게 없었던 것도 아니고 공직사에서 투서 늘 있어요. 그 투서가 바탕으로 해서 감찰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네. 이게 뭐 그 새롭게 뭐 없던 일을 이재명 정부에서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문재인 정부의 적폐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내란이라는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있었고 그 범죄 행위와 관련돼서 연루됐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네. 이 김민석 총리가 기준을 좀 제시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한 1분 반 정도 남았는데 제가 짧게 질문 드릴 테니까 한 30초씩만 부탁드릴게요. 앞서 장동혁 대표가 발언했던 자리가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 모두 모인 자리였는데 여기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권이 오세훈 죽이기에 나섰다. 여당 총리 장관까지 나섰다. 서울시 일방적으로 매도한다. 이른바 종묘 대전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자, 홍익표 의원님, 이게 서울시장 선거 전초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더 나가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SNS를 통해서 언급을 네네. 했는데 네네.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했고 네. 개발과 보존이란 두 개의 가치를 균형감 있게 끌고 가야 되는데 종묘 앞에 그런 식으로 그 일방적 개발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죠. 이 문제를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프레임 자체를 일부러 정치 어떤
6.3 지방선거에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아주 순수하게 문화재 보전과 도심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좋아할 거냐. 그 문제로 가서 토론을 정리해야 되는 건데 정치적 문제로 치환해서 안 된다는 거죠. 네. 오히려 정치적 문제로 치환한 거는 오세훈 시장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시간이 딱 30초 남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조혜진 의원님. 서울시의 방침도 똑같아요. 네. 문화와 개발을 조화시키자. 그리고 그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고 네. 그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나선 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진짜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 시장이 제안한 대로 총리하고 공개 토론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예. 네. 시민들 앞에서. 시민들 앞에서 예. 공개 토론했으면 좋겠다. 예. 자, 그래서 뭐 이게 정치 싸움이 아니라 정말 개발과 그러니까 개발과 어떤 보존 이 두 가지 공존하는 게 무엇이든지 보여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예. 총리하고 토론하자 말고요. 네. 시민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들과 공론화 과정 이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6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숲길을 따라 한참 걸으면 나타나는 허름한 집 한 채. 그곳엔 시력을 잃어가는 할아버지와 몸이 불편한 할머니,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인 지환이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과 집의 압류로 일찍이 할머니 댁에 맡겨진 지환이. 그 후로 엄마의 소식은 끊겼는데요. 지환이는 자신을 키워준 두 분을 누구보다 소중히 생각하며 매일 늦은 밤까지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지환이의 마음이 박지 못합니다. 중학교 내내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먼저 앞서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주름진 할머니의 손을 어루만지며 커서 꼭 효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지환이. 지환이의 큰 꿈이 현실 앞에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지난 월요일부터 이어지던 반짝 추위는 낮부터 누그러졌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17.7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이 4도 이상 웃돌았습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 없겠는데요. 다만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는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떨어져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햇볕이 내리쬐면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7도, 대전 4도, 대구 5도, 광주 6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과 광주 18도, 대구 19도로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는 낮 시간대를 대비해서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옷차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경기 남동 내륙과 충청, 전북을 중심으로는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중서부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해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 약한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중부 내륙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5일 만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한 적도 대통령실과 논의한 적도 없었다며 검찰의 집단 의사표시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파면 징계가 없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항명검사도 파면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이 대통령이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내란 선전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순직해병특검팀은 김선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부 사건 관련 재판부가 증인으로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해 오는 19일 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광역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재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울산 화력발전소 구조물 붕괴 사고 현장에선 오늘도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공공부문 안전관리의 허점과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 인터뷰 코너에선 이번 사고의 현장 상황과 구조적 문제를 함께 짚어봅니다. 현미향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과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공학과 교수 차례로 전화 연결합니다. 먼저 현미향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현미향 국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첫 질문. 현장에선 지금 발파 후에 다시 수색 작업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또 아까 제가 언뜻 보니까 추가 수습 있었다는 뉴스도 이제 나옵니다. 현미향 국장님께서는 최근엔 언제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최근에 오늘 또 두 분이 네. 또 구조가 되셨다고 해서 오늘 네네. 다녀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네. 오늘도 다녀오셨고 직접 가서 좀 둘러보셨을 텐데 현장 상황 어떤지 좀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거기가 공단 지역이다 보니까 네네. 정문 밖에는 그 기자분들 말고는 왕래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그 사고 현장 그 정문 안에 사고 현장 근처에 네. 그 가족들 공간이 좀 마련돼 있고 그다음 구조대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어쨌든 유족들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가겠어요. 이게 야간 작업도 합니까? 예, 지금 구조 활동은 야간 작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네. 이런 부분은 아마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대한민국 아닐까 싶은 게 제가 옛날에 1997년에
칼기가 괌에서 추락해서 한 열흘 동안 출장을 갔다 왔는데 이 사람들은 밤에 수색을 안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되게 놀랐던 일인데 여하튼 야간에도 계속 수색 작업은 이어지고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이번 대형 사고로 울산 지역 분위기 많이 무거울 걸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유가족 분들의 슬픔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지금 우리 현 국장님 보시기에 유가족 분들에 대한 뭐 정부나 지자체 지원이나 뭐 정보 공유나 지금 실시간으로 어떻게 되면 그때 실시간으로 잘 알려주거나 이런 부분들 잘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가족분들이 그 구조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네네. 그 구조 상황에 대해서는 즉각 가족들한테 전달이 되는 것으로 네. 저희도 알고 있는데 가족분들이 있는 공간이 정문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외부인들이 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이제 구조가 굉장히 좀 더디게 되면서 그 구조가 된 가족들이 사실 어제까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예. 구조 후에 좀 사망 진단을 받은 유족분들 중에는 아직 빈소를 차리지 않는 유족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빈소를 차린 유족분들은 좀 만나고 왔는데요. 네. 아직 그 구조를 기다리는 가족들하고 유가족들 전체를 많이 만나지는 못해서 네. 지역 시민사회 단위에서는 지원 활동이 좀 잘 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 네. 반면에 지자체랑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굉장히 그 가족들하고 유가족들의 좀 불편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지자체라 하면 뭐 울산시네요. 울산시나 울산시 여기가 사고 난 곳이 남구 지역이어서 울산시 울산 남구네요. 남구청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그 대응 활동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계셨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아까 언뜻 말씀 중에 우리 그 현명 사무국장님 말씀 중에 빈소 차리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들 시신이 수습됐는데도 빈소를 안 차린다 그 말씀이신가요? 지금 안치실에 계시고 네. 빈소를 아직 차리지는 이유가 않은 이유는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두 분의 유족이 아직 빈소를 차리지 못하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빈소를 안 차리신 경위는 조금 더 우리가 알아봐야겠네요. 거기에 어떤 뭐 사연이나 어떤 뭐 그분들 주장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네. 자, 우리 현미양 사무국장님 울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현장 상황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물론 뭐 이렇게 구조물 이런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제일 뭐 궁금한 거 뭐 사고 원인 책임 소재 이런 건데 뭐 이런 언론 보도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공공부문 위험의 외주화와 다단계 하청 구조 이런 게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기 우리 현미양 국장님은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고민도 하고 살펴보셨을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 지금 어떤지 현미양 국장님은 이번 사고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단 노동자들의 인식부터 요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잘 인식이 된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장 상황이? 네, 이번 중대재해가 이제 발주자가 공기업이거든요. 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인데 그다음에 이 도급이는 HJ 중공업이고 그다음 다시 이걸 하청받은 하청업체는 이제 발파 전문 업체인 코리아카코라는 회사인데 이번에 사고 피해자 중에 피해자가 이제 9명인데 그중에 1명만 코리아카코 정직원이었고 나머지 8분은 코리아카코에서 계약직으로 고용한 노동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금 그 구조가 됐고 사망한 해서 이제 빈소가 이제 차려진 유족들을 좀 만나봤는데
일단 저희가 만난 분들 중에 2명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네. 뭐 코리아카코 계약직 노동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인력업체 소개로 일하게 된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게 보면 그 공기업이 발주를 하고 도급 하청 내에 다시 재하청. 정규직과 이제 예. 계약직 노동자 그 계약직 노동자의 지위도 일용 노동자로 네.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그렇군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그 노동자들의 생각은 아니 공공부문부터 이런 위험의 외주와 다단계 구조가 이렇게 좀 심각한 건 너무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의견들이 지금 현장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 난 이후에는 더더욱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고 이전에도 뭐 꼭 이 현장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좀 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 건설 현장. 지금 여기가 이제 그 울산의 이제 남구의 석유화학단지랑 그 옆에 이제 온산공단이 있는데 네네. 이 주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주로 발주를 받고 네. 그 시공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하청업체가 있고 그다음 대부분은 일용직 노동자로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네. 대규모로 그렇게 그런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대재해 같은 게 굉장히 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더더욱 일용직 노동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장비라든지 이런 뭐 이게 안전 그걸 강구하는 방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미비돼서 이분들이 위험에 노출됐다 그런 취지의 말씀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이 사고 원인이나 책임 소재 이제 조사를 면밀히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아까 이제 위험 외주와 다단계 하청 구조 얘기했는데 요런 것들이 역시 어떤 뭐 기술적인 것 말고는 근본적으로 어떤 사고의 어떤 배경이 됐다 이렇게는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번 사고는 이제 발전소를 해체하는 작업인데 굉장히 위험해서 안전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네네. 이 위험의 그 다단계 구조가 좀 형성되다 보니까 네네. 잘 아시겠지만 그 이 위험이 외주화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따라가게 되면 네. 그 구조가 내려갈수록 위험은 굉장히 커지는데 안전관리는 취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번 사고도 그 사고 당시에 발주자의 감독자나 시공사의 안전관리자가 네. 관리자나 관리감독자가 현장에서 작업을 관리감독한 사실이 현재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 현장에 있던 분들은 지금 다 2분은 부상을 당했고 7명은 지금 5분은 사망했고 2분은 매몰돼서 지금 실종 확인이 안 상태인가요? 되는 상황,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위험의 외주화 구조가 이번에 사고에 굉장히 영향을 준 중요한 원인이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네네. 현 국장님께서 안전관리자가 당시에 그 현장에서 안전관리 했는지 여부도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네, 공식적으로 있었다고 확인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네,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 사망자는 근무 며칠 만에 현장에 투입됐다, 참변당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렇다면 안전교육 또 숙련도를 감안한 현장 배치 이런 부분들도 잘 어떻게 좀 부실했다고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 처음에 이제 좀 구조가 됐던 그 구조됐지만 결국 구조된 분들은 다 사망을 하셨는데 네. 그분은 플랜트 현장에서 일을 해본 적이 전혀 없으세요. 네. 일을 울산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인력업체 소개로 이제 지금 하청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4일 만에 사고를 당하셨거든요. 네. 네, 또 저희가 오늘도 이제 그 좀 시신이 수습돼서 빈소를 차린 유족을 만났는데 그분도 플랜트 현장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되는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굉장히 이번에 발전소 해체 사고를 비롯해서 이 플랜트 현장이 굉장히 위험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작업 전에 충분하게 안전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투입 후에도 현장 투입 후에도 매일매일 작업 전에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작업 계획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기본적인 내용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네. 숙련도도 굉장히 낮은 상태였고 지금 현장의 분위기나 상황들을 보면 그런 숙련도를 감안한 안전교육이 적절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대형 사고, 큰 사고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미향 사무국장님께서 이런 재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걸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사고를 보면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곳에서 중대재해 빈발하는 거는 우리 사회가 네. 가장 우선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네. 지금 중대재해 주 피해자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드러나고 있는데 네.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이번엔 공론화해서 꼭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울산 사고 현장 얘기 현미향 울산 산재 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 건설 방재공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서 이번 붕괴 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대책 짚어봅니다. 정창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번 사고 타워 해체 작업 과정에서 구조물이 붕괴됐다 이런 게 이제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자, 네. 구조공학 방재공학적 관점에서 보셨을 때요. 이 같은 해체 작업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주된 위험 요인이랄까 이런 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구조물을 해체를 할 때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공법을 쓰고 있는데요. 네네. 이번에는 보면 발파 공법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발파 공법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르게 진행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를 요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안전사고가 나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속도는 빠르게 할 수 있지만 좀 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서 리스크는 안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사고가 났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해체 작업 지연에 따른 공기 단축 압박이 사고 배경으로 이제 거론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구조물 해체라는 위험성 이제 내포한 현장에서 공기를 단축하려고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눈 리스크도 커지고 안전에도 아무래도 좀 소홀해지기 일쑤입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면 이제 저희가 해체 계획서를 보면 처음부터 이제 발파 공법을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서 상에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이제 발파 일자가 한번 수년된 적이 있고요. 예. 공기가 계속 좀 딜레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작업상에 뭔가가 문제가 있었고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기를 조금 충분히 잡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윤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발파 작업이 굉장히 고난이도를 요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데 비해서 이번에 보면은 작업하신 분들이 이제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작업의 전문성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은 이번에 이제 붕괴가 일어났던 부분은 이제 사전 취약화 작업이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구조물 자체가 이제 발파하면은 이제 잘 파괴가 안 되기 때문에 잘 파괴됐을 때 잘 무너질 수 있도록 일부분 이제 기둥림 같은 곳에 취약화 작업을 하고 그 취약화 작업 이후에 이제 폭약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 취약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제 중간 혹은 최종 단계에서 무너져 내리게 하기 전에 그거를 약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말씀하시는데 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교수님 해체 계획서 안전관리 계획서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저도 이제 일부 기자님들 통해서 안전계획서를 이제 조금 읽어봤는데요. 예. 사실 이제 발파공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구조적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디가 취약하기 때문에 어디를 발파하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어디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제 구조 계산서가 이제 안전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야 되는데요. 예. 뭐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언론이라든가 기자님들한테 이제 배포된 자료에는 이런 구조 계산서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사실 무엇보다 조금 더 안타까운 건 지금 옆에 있던 4호기, 6호기를 이제 발파 작업을 해버렸는데요. 네네. 사실 4, 5, 6이 비슷한 작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호라든가 6호기의 취약화 작업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벤치마킹을 하면 네. 5호기의 문제점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더 공학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그 기회가 없어졌어요? 예, 그거를 이제 왜 그렇게 조금 일찍 발파 작업을 서둘렀는지 지금 왜냐하면 네. 5호기에 아직까지 실종자도 다 찾지 못한 상황에서 네. 서둘러 한 부분이 아마 구조적인 위험 때문에 한 것 같긴 하지만 시간이 좀 있었다 그러면 드론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취약화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 촬영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조금 더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호기, 6호기 발파 이 부분이 약간 원인 규명하는데 약간 차질이 있지 않을까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도 해주셨고 교수님 그러고요. 지금 네. 제가 해체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얘기했는데 이 해체계획서나 안전관리계획서가 안전관리라는 측면에서 저희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 볼 때 왜 중요한지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해체 작업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하게 해체하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안전 계획서를 보면 일반적인 내용들이 쪽으로 다뤄져 있습니다. 보면 사실 이제 집안 문제, 그 다음에 또 비산 이제 발파하게 됐을 때 예. 비산 번제 문제, 오염 문제 뭐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파 해체 공법의 가장 핵심적인 건 구조적인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적인 계산을 통해서 발파 장약이 어디에 장착되고 그렇게 되면 뭐 어떤 순서로 붕괴가 일어나고 붕괴됐을 때 구조물들의 피해 범위가 몇 미터 이내에 뭐 좀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적인 계산서들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인 규명이 조금 어렵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계산서가 잘 확보돼야 원인 규명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자, 이전에 국회 국정감사를 저희가 보면은 안전관리계획서 부실 문제가 간혹 이게 지적되곤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이제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에서도 이제 다시금 이제 제기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그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게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자체의 부실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거를 잘 작성해 놓고 시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의 어떤 뭐 문제점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사실 이런 복잡한 프렌트 해체 작업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계획서가 아무리 잘 써져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번에도 보면 공사비가 대충 한 560억 정도 되는 걸로 이제 저희가 보고서상에서 봤었는데요.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낙찰 가격이 이제 예가의 한 70에서 8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70에서 80% 정도 됐는 데서 지금 이번 현장처럼 또 이제 하청에 하청을 주는 구조를 하게 되면 실제 작업하는 데서는 이제 원래 해야 되는 임금의 예산의 한 절반도 못 미치는 금액의 작업이 이루어지거든요. 560억이다 그러면 어쨌든 300억도 안 들어간다 이거죠. 통상적으로. 그렇죠. 하청을 하다 보면 실제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그다음 또 우리나라 하청업체들의 이제 성격이 워낙에 이제 열악하다 보니까 발파 공법을 하는 전문적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거가 거의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번에도 취약화 과정에서 현장에 들어가신 이제 9분 중에 정규직은 1분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 8분이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들어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위험을 우리가 좀 간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들어갔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구조 기둥 같은 경우는 취약화라는 게 결국 기둥 하중의 일정 부분만 이제 무너지기 쉽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좀 과하게 작업을 하게 되면 하중을 어느 정도 받는 상태로 둬야 되는 구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중 자체를 절단하는 경우라든가 거의 80-90% 기능을 상실하는 정도까지 취약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번 사건과 같이 이제 붕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이제 수색 작업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붕괴 사고다 보니까 또 이게 상당히 대규모 뭐 시설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덮여져 있다 보니까 되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교수님 향후 뭐 인명 구조라든지 사고 현장 수습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플랜트라는 구조물이 일정하게 이제 뭐 우리가 규칙을 찾을 수는 없고요. 거기다가 붕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부 구조물의 이제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서두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실종자분들이 어떻게든지 생존할 수 있도록 빨리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부는 사고 원인을 복합적 요인으로 규정하면서 민간합동사고조사위원회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전에도 비슷한 민간합동조사 있었지만 조사 결과는 잘 나오더라도 이게 현장 제도 개선으로 잘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외국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실명제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엔지니어를 쓰냐라고 보면 그 분야에서 얼마만큼 경험이 있고 몇 번을 해봤는지를 보고 그런 분들이 작업에 투입될 때만 이제 오케이 사인을 주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검증된 사람들만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충분한 공사비라든가 작업비를 확보해 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충분히 검증된 실제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현장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고는 또 재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라든가 두 번째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을 꼭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관련되는 질문입니다만 대형 설비 해체라든지 개보수 공사 현장 다단계 하청 위험 외주화가 결국은 이게 붕괴 사고라든지 큰 안전사고 재해가 일어나는 어떤 큰 배경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의 외주화, 붕괴 등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많이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적, 제도적 대책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은 돼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업체 기술력을 조금 확보해야 되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그런 기술력을 확보해서 충분한 인력을 쓰기 위한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가가 충분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너무 저가 입찰만 계속 들어가다 보면 위험성은 가중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공사 현장에서 저희들이 보면 전문가들이 볼 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최저가 낙찰 제도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싸게 해야 되는데요. 싸고 안전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경제성 논리에만 매일 게 아니고 전문성이라든가 충분한 예산을 주고 특히 이번 사고와 같이 공기업이 하는 구간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보다는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에서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주고 검증된 회사에다가 이런 것들을 맡겨서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검증된 업체 맡기고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서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고요. 마지막 질문하기 전에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6824님 야근하며 듣고 있습니다.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은 노동자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네,
올려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제가 뭐 비슷한 질문을 계속 드리는데 이게 이제 좀 별도 안전 기준이나 제도적인 보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게 좀 가장 개선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고가 날 때는 잠깐 이제 우리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런 뭐 제도 보완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반짝했다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제도 보완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기재부 같은 경우 가보면 예산을 이제 올려보면 네. 관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비가 나오면 이거는 한 70%에 원래 낙찰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의 예산을 잡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국토부 단독으로 뭐 국토부라든가 산자부 단독만의 일은 아니고요. 기재부에서도 보면 안전과 관련된 예산 그리고 해체 작업과 관련된 예산 부분은 충분히 예가를 보장해 줄 수 있고 이걸 대신 이제 보장해 주는 대신 엄격하게 관리해서 정부에서 안전을 주도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 건설 방재공학과 교수였습니다. 정창삼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이번 주 가장 뜨거운 국제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리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 오늘도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설을 조작해서 방송했던 의혹에 휩싸인 영국 공영방송 BBC의 사장과 보도국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팀 데이비 BBC 사장은 저널리즘을 위해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말을 한 경위가 배경이 뭔지 그리고 사퇴했다는 거는 잘못을 인정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작년 10월 28일인데요. 영국의 BBC가 다큐멘터리 하나 방영했습니다. 네. 제목은 트럼프 A Second Chance.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2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까를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든 건데요. 그 내용 중에 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 폭동 사건을 다룬 겁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들어가면서 결국 문제가 된 건데요. 이걸 영국의 텔레그래프지가 보도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텔레그래프지가 BBC의 내부 문건을 가져와서 보도를 하게 된 건데요. 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말했던 부분과 다큐멘터리 방영의 부분이 달랐던 겁니다. 네, 이제 얘기를 한 것이 원래 말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네. 우리는 국회의사당으로 걸어갈 것이다. 용감한 상원 의원, 하원의원 그리고 여성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원래 말한 건데요. 네네. 그 말이 아니라 다른 문장으로 나온 겁니다. 끝까지 악착같이 싸우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국회의사당으로 걸어갈 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이 다른데 그 장면에서 똑같은 장면인데 트럼프 대통령 한 말이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약간 트럼프의 육성이긴 한데 네.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더 센 말을 어디서 가져온 거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데서 했던 말을 여기다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내부 문건에 있었고요. 좀 더 네.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은 내부 시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두 차례 확인했다고 해요. 네네. 근데 방송을 그냥 내보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텔레그래프지가 BBC의 내부 문건을 이제 빼내오면서 네. 결국 밖으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거기 때문에 팀 데이비 사장과 네브라 터너스, 그러니까 뉴스 시사본부, 그러니까 여기 네. 이제 보도국 국장도 되는데요. 이 사람이 결국 사퇴하게 된 건데 이게 보도가 나오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BBC 측에 명예훼손이라고 말하면서 이 전체 내용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10억 달러 돈으로 1조 4천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위협을 한 겁니다. 자,
공영방송 BBC로선 사실 세계적인 공영방송 BBC로선 상당히 치욕적인 일이네요. 네, 자, 맞습니다. 주제를 바꿔봅니다. 지금 브라질에선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는데 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참석해서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각 세웠습니다. 뉴섬 주지사 존재감 과시한 셈인데 네. 이분이 민주당 대선 주자로 또 거론되고 있다고 해요? 네, 본인도 나갈 생각이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을 안 했지만 네. 뉴섬 주지사가 가서 이제 마치 미국의 입장을 대변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나는 저 트럼프 대통령과 전혀 생각 다르다. 네, 예. 다르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지금 브라질 벨랭에서 제30자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뉴섬 주지사가 트럼프 정부의 기후 정책은 어리석은 결정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기후 변화를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급성장하는 청정 에너지 산업을 좀 적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뉴섬 주지사가 이렇게 되면은 결국 중국 측에 이 시장을 내주게 될 것이고 중국이 차세대 글로벌 산업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거라면서 우려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녹색 기술을 잘 수용하겠다라면서 이제 홍보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화석연료보다도 이 청정에너지 이쪽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도 캘리포니아 처음 설립됐다면서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한 건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홍수, 폭염, 허리케인 같은 극단적인 기후가 나타나는 건데 그게 바로 증거라고 말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우리가 물론 삶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좀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1.5도까지만 온도가 올라가도록 약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190개 국가에서 5만여 명 이번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는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뉴섬 주지사는 얼마 전에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선 도전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한 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벌써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배경이 뭘까요? 일단 뭐 지금 나온 얘기는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다라는 겁니다. 지지율이 40% 낮고. 초반 또는 30% 후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지난 4일날 뭐 미니 지방선거라고 하면서 그렇죠.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주에서 민주당이 다 승리했거든요. 물론 거기가 강세 지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결과가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차기 대선 주자가 누가 될까 언론도 그리고 대중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테드 크루즈 텍사스 상원의원 등이 잠정적인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람은 공화당. 네, 맞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제이디 벤스 부통령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벤스 부통령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에머슨 칼리지가 발표한 공화당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52%가 벤스 부통령에게 표를 준 거죠. 그러니까 좋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가장 지금 유력하다고 하고요. 특히 최근에 그 찰리 커크 보수 청년 활동가가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걸 비판한 사람에 대해서 좀 전면적으로 나서면서 대처를 잘해서 또 보수로부터 좀 인기를 얻고 있고요. 또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마가 후계자가 누가 됐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더니 벤스 부통령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하면서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차기 대선 후보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부통령 하다가 대통령 사람이 꽤 몇 명 있거든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 부통령 출신이고요. 그리고 조지 H.W. 부시도 역시 부통령 출신입니다. 그래서 한 6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사람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인데요. 9%입니다. 그래서 1등과 2등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 이렇게 해서 러닝메이트로 나가지 않겠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많이 남았으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에 좀 반감이 있는 목소리 있거든요. 그래서 테드 크루즈 그 상원의원 사실 좀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지금 확실한 후보가 없습니다. 지금 뭐 게빈 뉴섬 주지사가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뭐 아주 강력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전국적인 인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일리노이 주지사 그 프리츠커가 좀 주목받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이민 정책 펼치면서 주 방위군 투입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면서 좀 주목을 끌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기가 아주 높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외에 또 알렉산드레 오카시오 코르테즈 그 젊은 여성 의원인데요. 이분도 네네. 좀 약간 후보군에 들어오고 있고 또 최근에 카멜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자서전 내면서 영국 네. BBC와 인터뷰하면서 차기 대선 출마 가능하다라고 말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또 이름을 올렸군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기간이 많이 남았고 그러니까요. 또 민주당은 이렇다 할 만한 후보가 없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이 미국을 깜짝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열었습니다. 네. 알샤라 대통령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카에다 출신이고 한때 현상금 $10,000,000가 걸려 있었다고요? 네, 우리 돈으로 146억 원의 현상금이 걸려서 있던 사람인데요. 백악관 방문은 되게 극적이네요. 어떻게 네, 보면. 맞습니다. 예. 알카에다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1946년 네. 시리아가 건국 뒤에 대통령이 직접 미국을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파격적이고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현지 시각 10일 날 2시간 정도 트럼프 대통령과 알샤라 임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00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리아 독재자 하페즈 알아사드 전 대통령과 만난 적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미국으로 직접 와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알샤라 대통령은 과거에 테러범 명단에 올라가서 미 국무부가 무려 $10,000,000 돈으로 146억 원의 현상금까지 걸었던 그런 인물인데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이제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이 시리아를 이제 포함해서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영향력을 좀 더 확대하려 하고 있고요. 네. 대테러 그리고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기대하면서 시리아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고요. 2001년 9.11 테러 당시 그때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에 심취했었고 알카에다에 직접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라크 주둔 미군에 체포되면서 북한 수용소에 무려 2년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알카에다 연계 조직 알루사 전선을 이끌면서 존재감을 그게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시리아 반군 조직인 하야트 탈리르 알샴을 재편하면서 사실 이제 테러를 했던 그런 인물인데요.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가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하고 나서 휴지를 만났거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매우 힘든 과거를 보냈다. 힘든 과거 없었다면 기회도 없었을 거라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정말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는구나 느꼈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네. 되는. 자, 시간은 다 됐지만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벅셔 해스터웨이 회장이 올해 말 은퇴 앞두고 현지 시간 10일에 마지막 주주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편지에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내 인생의 후반이 전반보다 더 좋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과거의 실수로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그 경험에서 조금이라도 배우고 나가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버핏의 나이가 95살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주 소환을 보낸 건데요. 그러면서 인생을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와 격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면서 마지막 주주 소환을 보내는데 이번 소환은 주주가 아니라 그냥 불정 다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한 겁니다. 영국 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조용하게 지내겠다. 이제 은퇴한다고 말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것이 변화하기에 너무 늦은 시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유산을 먼저 상상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 봐라 이렇게 말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 이 나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늦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수 있다고 올해 95살의 투자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워렌 버핏의 과거의 실수에서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네. 앞으로 나아가는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본 지구촌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범죄 이면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베프의 범죄 도시.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수 성시경 씨가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전 매니저한테 금전 피해 입은 것으로 최근 전해졌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정리부터 좀 해주세요. 예, 아마 성시경 씨 쪽에서 성시경 씨 전 매니저 김모 씨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내용은 업무상 횡령,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그러니까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 고발장인데 이게 아마 그 고발장 속에 오타니 쇼헤이의 통역사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유명인의 신뢰를 이용한 사익 추구 이런 부분이 되는데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전 매니저 김 씨가 마치 이제 안표에 대한 걸 한다면서 그 성시경 씨 공연 뭐 유명인 공연에는 대부분 VIP석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별도로 판매하지 않고 이제 일종의 뭐라 그럴까 제공하는 뭐 이렇게 드리는 이런 형태인데 그거를 따로 빼돌렸나 봅니다. 그 사람의 부인 명의로. 근데 그게 사실 그게 사실 뭐 1, 2만 원 하겠습니까? 그럼 몇십만 원 하겠죠? 아이고. 그거 다 공 하나 더 붙여야죠. 그렇게 비싸요? 100만 원대, 200만 원대 막 가요? 진행자님께서 잘 모르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액수가 되게 큽니다. 제가 워낙 이 문화에 노출이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SS석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큽니다. 그것도 아주 그런 굉장히 유명한 가수. 한 200만 원씩도 나가고. 그게 나가죠. 예. 보통 그 정도 생각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시는 게 한 2, 30만 원 정도가 그러니까요. 보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분이 10년 이상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근데 그걸 어쨌든 팔았다는 거예요? 그냥 제공한다고 하고 자기가 먹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의 수익으로 삼았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야, 그래서 어쨌든 그 금액의 횡령한 규모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건 아마 공개되지 않았는데 특경법으로 가는 거 보니까 액수가 억 단위 넘은 것 같습니다. 특경법이면 그냥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액수도 상당히 될 걸로 보고. 자, 이 문제가 된 전 매니저 성시경 씨 유튜브에도 자주 얼굴 이제 비쳤다고 하는데 자, 이제 프로파일러로서 어떤 생각 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겁니다. 박송 씨 형님 사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돈은 내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라는 생각이 이제 가족들이. 근데 여기도 이제 거의 형 동생 비슷했겠죠. 그렇죠. 매니저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무슨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아티스트 뭐라고 부르든 연예인 뭐라고 부르든 자기의 어떤 고유한 어떤 상장 영역이나 이런 연예 활동만 하고 나머지 기타는 다 매니저가 해주거든요. 하다못해 은행 가는 일부터 공과금 내는 일까지 다 세금 신고까지 다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말하자면 이게 이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사실은 연예인이 있고 매니저가 있어야 되는데 매니저가 다 하고 연예인은 가서 거기에 행사만 뛰는 이런 방식의 심리 구조가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그게 또 친해지면 막 하나하나 그 어떻게 지출 어떻게 돼서 이걸 또 따지기도 쉽지 않고. 그거 어떻게 따집니까? 그러니까 그건 시스템을 갖춰 놓든지 차라리 그죠? 근데 들어보셨겠지만 김한선 씨가 평생 한번 묻지 못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1,000억대가 된다. 1,000억대는 아니도 몇백억 대는 될 겁니다. 그래요. 장윤정 씨 마찬가지 뭐 많은 어떤 우리가 아는 트로트 가수들 최소한 수십억씩인데 연예인들 돈 많이 버는군요. 연예 산업이 사실은 그 단가를 계산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 업무 처리를 그 사람들이 다 할 때는 사실 그 돈을 이것만 조금만 하면은 이게 내 거라는 생각을 하기는 심리적인 주객전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사실은 이런 일의 기본적인 거고 이런 연예 매니저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투명하고 공개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전 산업화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엮여 갖고 나타나는 일종의 범죄적 부작용. 그렇군요. 자, 성시경 씨 충격이 클 겁니다. 뭐 일종의 이럴 경우에 트라우마도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거의 이런 경우는 공황장애가 대부분 온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 믿고 너무 믿었던 사람한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매니저 우리가 뭐 쉽게 뭐 옛말로 이런 게 표준어는 운짱, 뭐 로드 뭐 이렇게 로드 매니저. 그러니까 줄여서 로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가장 붙어갖고 흔히 말하는 입속의 혀처럼 하는데 그 사람이 이게 내가 아닌 그러면 내가 사라져버린 느낀다며. 그게 바로 공황장애가 돼갖고 한동안 뭐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약을 먹는 연예인들 꽤 많이 있다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말이 형 동생이지 거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실제 가족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있고 뭐 그다음에 기획사 대표하고 이승기 씨였나요? 뭐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연예인들한테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 이유랄까요? 그거는 아까 잠시 말씀하셨지만 뭐라고 보세요? 일단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시스템 부재. 그리고 이건 스타덤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예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익을 내지 않는데 매니저가 붙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시스템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매니지먼트 회사는 3단계 구조라고 합니다. 대표, 실장, 각각의 우리가 말하는 로드라든가 헤매라든가 코디 같은 이게 개인적인 부분과 또 일정 챙기는 게 각각의 파트가 있는 상황으로 3단계로 넘어가는데 각각의 형태에서의 어떤 전문성을 어디서 배우거나 하니까 대부분 이제 흔히 말하는 저거죠. 사수 부사수 개념으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인맥을 아름아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전문성이 아주 높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수행해 주는 사람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편차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표준화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프로파일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시스템의 부재, 표준화를 못 해준다 이건데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당히 이름이 알려진 스타인데 사실 알고 보면 돈도 많이 버는데 그걸 어떤 회사 시스템을 통해서 하면 체계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나한테 떨어지는 게 좀 적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에 그걸 의외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스타들이 많다? 그래서 보시는 한동안 거죠? 기획 들어보셨겠지만 1인 기획사가 많은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유재석 씨가 기획사에 있다가 1인 기획사 차렸다가 다시 또 기획사로 갔는데 그 이유가 1인 기획사가 말이 1인 기획사지 이게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건 본인도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탈세와 연결될 수도 있고 세금 부분도 좀 이렇게 투명치 않게 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얼마 전에는 이것 때문에 몇몇 연예인들이 크게 난처한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개하지 않니 일반인이 보기에 너무 위화감이 크고 그렇지 않게 하지 않니 누군가한테는 비밀을 공유해야 되는데 그게 매니저인 겁니다. 그래요. 그럼 그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몇 억씩 사고 쳐도 경찰에 고발장을 갖고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찰에 있을 때 그런 매니저가 사고 쳤는데 이거 신고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것까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럼 다 공개되고 경찰서에 있는 기자들은 다 공개되면 자기의 수입이 다 공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하고도 연결이 돼 버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봐주는 거죠. 봐주다 보니까 사실 적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터지는 이런 것도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요. 자, 아무래도 연예인과 매니저 관계 이게 일반 회사에서 우리가 뭐 직장 특히 대기업 같은 데서 이렇게 직장 동료들 간의 관계하고는 분명히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런 허점도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심리적 의존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네 일하고 나는 내 일하고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한 몸이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배우가 어떤 캐스팅을 결정하는데 매니저한테 많이 묻는 거죠. 왜냐? 자기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든 상황의 연예인들. 그럼 그것을 옆에서 보는 매니저가 가장 쉽게 판단하고 그런 관계가 일반적인 어떤 회사와는 다른 연예 매니지먼트의 회사의 독특한 특성인 거죠. 그래요. 그게 이제 매니저들한테 일종의 딴 욕심을 갖게 하는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상당수 이런 의존 구조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자, 이런 가까운 사람의 뭐 배신이라 그럴까요? 어쨌든 뭐 이렇게 표준화나 시스템화 되지 못해서 탈이 나는 거라 그럴까요? 이런 게 연예 산업의 뭐 일종의
구조적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 한계죠. 그래요. 예, K컬처가 더 발전하려고 하면은 네. 지금 우리가 가지는 아이돌 시스템이나 스타 시스템이 만드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돌을 만드는데, 예. 연예를 만드는데, 근데 이제는 그걸 관리하는, 관리해서 오래 가게 하는, 그걸 전문화시키는, 네. 거기를 가야 되는 구조적 미비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자, 역시 연결되는 얘기 같은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뭐 연예계에서 터진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기 문제랄까 이런 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핵심적인 표준 계약 제도. 표준 계약 제도. 그리고 정기적 정산. 네. 사실 정산이 10년 뒤에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한 3년 정도로 이렇게 하거나 정기적 표준 계약서 써서 하거나 네. 그때는 객관적인 회계사를 통해서 하는 이런 제도적 시스템 전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클로징 멘트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릴게요. 4066님이 문자 주셨어요. 내일 수능 보는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 수고하신 선생님들 모두 힘냅시다. 굳이 꼭 1등할 필요는 없어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라는 글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선우정아의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새로운 만남이 있었어. 그는 혼자 나